1962년 한 남자가 적대적 인수합병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가 손에 넣은 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회사였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섬유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었고 이 남자의 투자금은 곧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었죠. 누구도 이 회사를 사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헐값에 팔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남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60년 뒤 이 망해가던 섬유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파산 직전의 회사를 6천억 달러짜리 제국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버핏의 친구 찰리 멍거는 버크셔를 사는 대신 블루칩 스탬프라는 회사를 제안합니다. 이 회사는 상점들에게 스탬프를 판매했고 고객들은 스탬프를 모아서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었는데 고객들이 스탬프를 바로 쓰지 않고 모으는 사이에 블루칩 스탬프는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걸 플로트라고 부르는데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받아놓고 보험금 지급 전까지 그 돈을 굴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였죠. 버핏과 멍거는 이 플로트의 가치를 즉시 알아봤고 이 현금으로 다른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두 사람은 블루칩 스탬프 주식을 계속 사들여서 결국 회사 전체를 장악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버핏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핏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연평균 23%의 수익률을 올려온 자신의 투자 파트너십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파트너들의 돈을 돌려주고 자신에게 남은 1,600만 달러를 손에 쥐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파트너들의 돈을 운용하면서 받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버크셔 해서웨이에 올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순자산 대부분을 이 망해가는 섬유회사에 쏟아붓는데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항상 위험을 분산하라고 가르쳤지만 버핏은 정반대로 갔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 회사를 반드시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버핏의 계획은 곧바로 난관에 부딪힙니다. 블루칩 스탬프가 다른 스탬프 회사들과 담합해서 경쟁을 방해하고 상인들에게 부당한 제한을 걸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고 대법원은 블루칩 스탬프에 불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민간 업체들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됐고 회사의 수익성은 급락하기 시작했죠. 멍거에게 이건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파트너들 돈으로 블루칩 스탬프에 투자한 상태였거든요. 버핏과 멍거는 손실을 만회할 다른 회사를 급하게 찾기 시작했고 그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작은 사탕 가게가 눈에 들어옵니다. 1971년 당시 시즈 캔디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탕 가게였습니다. 버핏과 멍거가 찾던 건 오래 지속되는 경쟁 우위, 그들이 해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진 회사였는데 시즈 캔디가 딱 그랬죠. 경제적인 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성을 빼앗으려 할 텐데 튼튼한 해자가 있어야 하고 성 안에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즈 캔디는 흔들리지 않는 인기 덕분에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버핏과 멍거는 블루칩 스탬프의 현금으로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두 사람은 그냥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경영에 참여했고 경쟁자들이 시즈 캔디를 따라하려 할 때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했습니다. 이 인수는 대성공이었는데 시즈 캔디는 이후 60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1973년 멍거와 버핏은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웨스코 파이낸셜이라는 저축 대부조합 지주회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산타바바라 금융공사라는 더 큰 자금력을 가진 회사와 인수 경쟁이 붙게 됐죠. 버핏은 웨스코 소유주를 설득해서 결국 자신에게 팔도록 만드는데 이 발표가 나자마자 웨스코 주가가 16달러에서 11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버핏과 멍거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주당 17달러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주당 5달러의 이익을 포기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성실함과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회사를 살리려다가 아주 기발한 사업 모델을 우연히 발견한 거죠. 현금이나 플로트가 많은 회사를 사서 그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핏과 멍거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사업 방식이 SEC의 주목을 받게 됐고 강력한 검사 스탠리 스포킨이 웨스코 파이낸셜 인수를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스포킨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버핏과 멍거가 돈을 벌 수 있는 명확한 기회가 있는데
일부러 더 비싸게 주고 샀을까? 사기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스포키는 버핏과 멍거가 불법 활동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인수와 거래망을 구축했다고 의심했죠. 명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버핏과 멍거에게 기소당할 가능성은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가장 잃을까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 그들을 구하게 됩니다. 버핏과 멍거는 사업 동료들 사이에서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쌓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스포킨에게 연락해서 그들을 보증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탄원했습니다. 결국 SEC는 버핏과 멍거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죠. 버핏은 평판을 지키면서 재앙을 피했고, 수년간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신문사들을 꾸준히 인수해왔는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 회사를 소유하는 것의 장기적 가치를 확신하게 됩니다. 획기적인 움직임으로 버핏은 보수적 독자들을 위한 일간지 버팔로 이브닝 뉴스를 당시 기록적인 3,500만 달러에 인수하죠. 하지만 버핏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투자 거래가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걸 깨달은 버핏은 사업을 통합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수년간 섬유 부문을 되살리려고 애쓴 끝에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섬유 공장을 폐쇄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와 블루칩 스탬프를 합병하며 멍거를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버크셔 해서웨이가 탄생한 거죠. 1980년대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높이에 도달했고, 버핏의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구 마트와 ABC 뉴스 같은 회사들의 전략적 인수를 통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주당 $2,000까지 치솟았고, 버핏은 억만장자가 됐죠. 만약 1965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 $10,000,000를 넣었다면 $1,000,000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치솟는 순자산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버핏은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열된 시장에서는 가격이 내재 가치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으니까요.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버핏은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회사인 살로몬 브라더스에 투자한 겁니다. 수년 전 버핏이 가이코를 회생시키려 할 때 살로몬 브라더스는 그 회사의 채권을 인수하려는 유일한 월스트리트 회사였습니다. 살로몬 브라더스는 1910년에 채권 거래상으로 시작해서 1985년에 $5억 수익을 올리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죠. 버핏은 살로몬을 훌륭한 경영진을 갖춘 좋은 사업체로 봤지만 회사가 고평가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살로몬에 제안을 합니다. 그의 돈을 원한다면 15% 수익을 보장하는 증권을 만들어 달라고요. 버핏은 무위험 수익과 교환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활용한 거였죠. 살로몬 브라더스에게 버핏을 투자자로 두는 건 회사 주식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일이었고, 그들은 버핏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우선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증권은 장기적으로 15% 수익을 안겨줄 거였는데, 살로몬 주가가 오르면 상승폭에는 제한이 없었죠. 버핏은 이걸 $7억 삽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로 알려진 이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고, 버핏은 살로몬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지켜봅니다. 처음으로 살로몬의 파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폭락은 버핏에게 오랫동안 지켜보던 회사에 투자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바로 코카콜라였는데, 버핏은 몇 달 동안 매일 거래량의 약 3분의 2를 사들일 정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버핏의 이름과 지위는 그가 SEC로부터 특별 권한을 받아 1년 넘게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코카콜라를 살 수 있게 해줬죠. 블랙 먼데이 이후 살로몬 브라더스 주가가 회복되면서 버핏은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권 트레이더 폴 모저가 국채 경매를 조작한 것이 발각되자 살로몬 브라더스의 평판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금융에서 평판을 잃는다는 건 신뢰를 잃는다는 뜻이고, 몇 주 안에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리죠. 버핏은 살로몬 브라더스를 구하라는 요청을 받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는 대신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회사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고 검찰에게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준 거죠. 이 움직임은 살로몬 브라더스가 실수에서 배웠고 앞으로는 정직한 기관이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버핏의 노력은 살로몬 브라더스의 규모 축소와 많은 직원들의 해고로 이어졌지만 그의 투자는 그대로 유지됐고, 버핏의 사업은 치솟으면서 그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술 혁신과 세계화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미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의 시기였는데, 새로 왕관을 쓴 미국 최고의 부자에게 이건 반드시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과열된 주식시장은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버핏은 결국 압박에 굴복해서 제너럴 리라는 거대 보험회사를 220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건 버핏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주식으로 뭔가를 산다는 건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너무 부풀려졌다고 생각했다고 해석될 수 있었고, 닷컴 버블의 절정기에 회사를 사는 건 버핏이 후회하게 될 실수가 됩니다. 1999년 제너럴 리가 무려 2억 7,500만 달러를 사기당하면서 버핏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의 그의 평판을 위협했습니다. 강 세장이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백만장자들을 만들어내는 동안 그의 전설적인 투자 기록은 점점 평범해 보이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버핏의 개인 생활도 어두운 정환을 맞습니다. 2000년 초 버핏은 대장에서 종양을 발견하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는데, 그가 회복하는 동안 닷컴 버블이 마침내 터집니다. 버블 이후 버핏의 평판이 되살아나고 할인된 가격에 팔리는 회사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지만, 닷컴 버블이 터진 지 2년도 안 돼서 9.11이라는 또 다른 재앙이 강타합니다. 9.11 테러는 그에게 특히 나빴는데, 그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제가 뒤흔들렸지만 버핏은 재기를 결심했고, 맥클레인 컴퍼니와 비즈니스 와이어를 포함해서 회사들을 급격히 할인된 가격에 살 기회를 받습니다. 2005년에 버핏은 다시 비즈니스 세계의 정상에 올랐고, 곧 그의 이름과 브랜드는 다가오는 금융 대재앙에서 월스트리트를 다시 한번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2006년 버핏의 제너럴리 투자가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초기의 어려움에서 회복되는데, 버핏은 시장이 과열됐다고 느끼며 새로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2008년 주택 위기가 심화되면서 월스트리트의 요새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업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회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파멸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재앙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 된 골드만삭스가 워런 버핏한테 도움을 청하죠. 버핏은 골드만삭스를 구제하면서 회사가 폭락에서 살아남으면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유리한 거래를 얻어냈고, 제너럴 일렉트릭에도 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무제한 상승과 하방 위험이 없는 우선주에 3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2008년은 버핏에게 최고의 시기 중 하나였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회사들에 투자했고 심지어 부실 채권에도 투자했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너무 많이 투자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2008년 위기가 과거의 일이 되면서 미국 경제는 놀라운 부활을 보였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엄청난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핏은 새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버크셔가 너무 커지면서 극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 거죠. 2016년 버핏의 관심은 예상치 못한 회사에 끌립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버핏이 오랫동안 피해온 투자였습니다. 애플 같은 거대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정체된 상태였고, 지난 15년간 S&P 500과 아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5년간 버핏은 개인 투자자들과 암호화폐가 이끄는 전례 없는 시장 호황을 관망하는 데 만족해왔는데, 시장 사이클을 수년간 겪은 후 버핏과 멍건은 시장이 떨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2년이 저물면서 금융세계는 심판의 문턱에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S&P 500은 전년 대비 무려 19% 급락했죠. 동시에 한때 호황을 누리던 암호화폐 시장은 반토막이 나서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시장이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버핏과 멍건은 기다려온 기회를 봅니다. 8개월간의 치열한 기간 동안 버핏과 멍건은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며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셀라니즈 같은 주요 회사들에 투자하죠.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버핏이 다른 많은 투자자들보다 잘하는 건 브랜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고, 그 브랜드가 다른 투자자들은 그냥 할 수 없는 초과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말만으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죠. 시장의 흐름을 조종하는 비할 데 없는 능력으로 워런 버핏은 그의 이름에 걸맞습니다. 오마하의 오라클이라는 이름에요.